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신아입니다. 모든 재난 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밤사이 식구들이 집을 비운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아파트 빈집 화재와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하천 쪽으로 추락해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사고로 승객 15명이 다친 긴박한 불안전지대를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름의 끝자락 안타깝고 위험한 화재 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는데요. 그중에는 냉장고 전기 화재가 빠지지 않고 또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네, 전기 화재 사고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름철에 전기 제품 등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대기의 온도가 높아서 전기 제품 내부에 많은 열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요. 열의 방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 9시 4분,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시꺼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통째로 태우며 연기와 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밤중 일어난 화재에 놀란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의 진화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집주인도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빈집 화재임에도 가재 도구와 베란다를 태우는 것에 그쳐 그나마 다행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들었을 시간에 일어난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아찔한 아파트 빈집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 41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층짜리 건물 2층 음식점에서 시꺼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음식점 영업시간 이전에 난 불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음식점 내 참치 냉장고와 집기류, 천장이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홀 벽면 근처에 설치된 생선 보관용 냉장고 아래 부분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11시 44분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2층 고시원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1층에 있는 세탁소와 2, 3층에 들어와 있는 미용실, 원룸 등 건물 내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원룸식 고시원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화재로 인근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는데요. 119 소방구조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형 공동주거 공간인 고시원에서의 화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일어난 여러 화재 사고를 보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다행히 빈집이어서 인명피해 없이 불은 꺼졌지만 저 정도 불길이라면 이웃집으로도 번질 위험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별탈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요. 저런 여름철 건물 안 화재의 원인은요, 대부분 전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전지대 119를 통해서 올여름 내내 강조한 게 전기화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깜빡하고 부주의하면 저렇게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전기화재인데요. 오늘 또 한 번 확실히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여름철에 집중되는 가전제품 화재를 예방하려면요. 에어컨, 냉장고는 최소 벽과 10c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실외기 등에 어떤 열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한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도요.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또 실외의 경우에는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컴프레셔나 또 모터 주위에 먼지 등이 쌓이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또 쥐가 전선을 갉아먹거나 바퀴벌레 등에 의한 배선 손상 이런 것들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전기 제품의 주변이라든지 또 위아래를 육안으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가정 내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에어컨 실외기 주변도 말끔히 청소해주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비가 내릴 때는요, 전기 과열 화재를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이 많은 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요, 전기 과열 화재가 덜 날 것이라고 네. 깜빡 방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에 하나 비가 오는 날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면은 오히려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늦여름 안전하게 보내시려면요,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또 관리에 소홀하지 말라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비가 와도 한번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 더 위험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후 4시 34분 서울 노원구 지하철 상기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도로 및 하천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고개역에서 상기역 방향 사이길에서 나오던 버스가 우회전으로 제대로 꺾지 못한 채 인도 가드레일을 부수며 도로를 이탈해 하천 방향으로 추락해 버스가 도로 난간과 하천 쪽으로 길게 걸쳐져 있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1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앓고 있던 빈혈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해져 우회전을 제대로 못했다며 오후 1시쯤부터 3시간 정도 근무한 상태라 피곤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백주 대낮에 일어난 날벼락 같은 버스 추락 사고로 지켜보던 시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 7시 18분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노원마을 고가차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정부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한 현장인데요. 승용차 석 대와 덤프트럭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승용차 2대는 중앙분리대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가슴과 목,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현장을 감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후 4시 7분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119 구조 차량들이 출동해 있는 가운데 구조대원이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데요. 남부순환로 지하차도에 신월동 방향으로 운행 중인 1톤짜리 주류운반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운행 중이던 트럭을 반대편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은 운전자 구조를 위해 일대 교통을 통제하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던 버스가 하천으로 추락하면서 버스가 도로와 하천 아랫부분으로 길게 걸쳐져 있는 사고 장면,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순간인데요. 이 버스 추락 사고로 승객과 운전자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4명은 중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님, 정말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라고 하죠? 네, 직접 추락사고 현장에서 보면 더 아찔할 텐데요. 경찰 발표에 의하면요, 버스 기사분이 평소에 빈혈을 앓고 있으셔서요, 운전 중에 잠시 정신을 잃는 바람에 우회전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버스 사고는 대개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가서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피곤하거나 졸릴 경우에 이 핸들을 잡으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교수님. 네, 졸음운전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사고 버스의 기사분은요, 장시간 운전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또 뭐 내 몸이 어딘가 안 좋은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건강한 몸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매사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안전 습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침 8시 44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리모델링 공사장 4층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추락하면서 바닥에 세워져 있던 지름 10mm 철근이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구조대원들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사고 남성을 응급 조치한 후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중상을 입은 근로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모델링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한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7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골목에서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빌라 옥상 단부분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난 것인데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성 폭우로 주택 옥상에 방수용으로 설치해 놓은 캐노피가 날아가 인근 주택의 유리창을 파손시켰고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승용차 지붕이 파손됐으며 사고 건물의 간판이 부서져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조치를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맨홀 구멍 주변에 모여 긴급 구조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호우로 맨홀 아래에 물이 차 공사 중이던 인부가 안에 갇혀있는 긴박한 상황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은 옆 맨홀로 들어가 갇힌 인부들을 구조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맨홀 구멍 안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구조돼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하수도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인부 2명이 갑자기 내린 비에 맨홀 속에 고립돼 있다가 30분 만에 구조된 것인데요. 하수도 안에 물이 갑자기 불어났지만 근로자들은 물이 안 찬 하수구 속 빈 공간으로 재빨리 대피해 가까스로 인명사고를 모면했습니다. 불안전한 대기 상황에 따라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항상 돌발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이 세워져 있던 철근에 겨드랑이가 관통해서 중상을 입는가 하면 돌풍을 동반한 폭우로 주택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가 날아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고요. 전기가 끊기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종종 발생하는 맨홀 사고 있었는데요. 이 맨홀 안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데 119 소방대원이 진땀을 뺐습니다. 위험한 맨홀 사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는요, 맨홀 뚜껑이 흉기로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집중호우에 빗물이 역류할 경우에요,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요, 도심의 맨홀은 역류하는 분수로 변하기가 일쑤인데요. 맞아요. 맨홀 뚜껑은 한 개의 무게가 40kg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움직여서 사람에게 부딪힐 경우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끔찍하죠. 거의 흉기 수준인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수님. 이 40kg이나 되는 철제 맨홀 뚜껑이 빗물에 용수숨 쳐서 지나던 행인에게 부딪힌다면 이건 정말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집중호우 시에는 무조건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걸어야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걷는 게 위험하니까 차를 타고 가는 거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아무리 차 안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무거운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때문에 집중호우 때에는요, 상대적으로 역류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의 맨홀 주변에는 가급적으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조심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마음가짐 가져야겠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지났다 하더라도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가을 태풍입니다. 이 가을에 오는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센 경우가 많다고 하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3년 11월에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해서요, 430만 명 이런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을 태풍은요, 여름 태풍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월별로 분석을 해봐도요, 네. 197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태풍이 발생한 달이 8월 달이었습니다. 거의 230여 개의 어떤 태풍이 북태평양상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9월에 214개의 태풍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은 다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된 태풍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가을 태풍이 이처럼 강력한 이유 뭘까요? 네, 가을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는 이유로는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게다가 태풍 발생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9월에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면 온도도 점점 높기 때문에요, 가을 태풍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렇게 인명,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무시무시한 가을 태풍에 대비한 안전 점검, 오늘 안전연구소에서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왔을 때 행동 요령을 지금부터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오기 전에는요, 집 주변의 배수구, 하수구를 미리 점검하셔야 되고요. 네. 또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비상 연락처, 또 안전한 대피 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물에 떠내려가기 쉬운 물건 이런 것들은 높은 곳에 두시고요. 또 손전등이라든지 식수, 또 비상약 등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올 때요, 저도 해봤는데 이 아파트 유리창이나 베란다 유리창에 신문지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 종종 보는데요. 이것도 하면서도 사실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죠. 젖은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면 파손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창문 가까이에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꼭 필요한 가전제품 이외에는 플러그는 모두 뽑아두셔야 되고요. 또 강한 바람에 가스밸브 배관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스밸브도 항상 잠가두셔야 되고요. 네. 또 야외에서는 물이 잠긴 도로라든지 공사장 근처는 피해서 다니시도록 하고요. 또 신호등이라든지 고압전선, 이렇게 전기가 연결된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건물에 간판이 있는 곳은 지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돌풍에 주택 옥상에 있던 캐노피가 날아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뭐 주택 옹벽이나 축대 관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태풍 시에는 옹벽 이런 것들 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옹벽 또 혹은 축대가 붕괴하거나 산사태 등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미리미리 관리하고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옹벽은 돌 무더기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꿔야 되고요. 또 배수 시설도 갖춰서 안전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 여전히 돌로 꽉 채운 터라서요. 배수로가 꽉 막혀 있으라고 하네요. 네. 규정상 가로 20m, 세로 5m 이상의 축대만 관할구청의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태풍과 집중호우에 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관리, 내 주변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가을 태풍, 호우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다가올 태풍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가족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 덩치가 큰 화물차의 질주는 그만큼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난데없는 덩치 큰 화물차의 급습에 작은 차는 10년 감수, 사색이 되고 맙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인데요. 만약 운전 중이라면 86,400초 중에 단 1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 박스차가 눈 깜짝할 새에 박살이 나며 뒷차로 들이닥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고 다발 지역이 바로 교차로인데요. 잘잘못을 떠나 과속은 언제나 위험한데 더구나 덩치 큰 대형 트럭의 질주는 아주 위험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인데요. 대형 덤프 트럭이 승용차를 밀고 50m나 전진해버립니다. 지난 6월 2일 양화대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덩치 큰 덤프차가 보복 운전으로 벌이는 도로 위 폭력 행사 장면입니다. 고속으로 장시간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무리가 오기 마련인데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뜨거운 여름날 고속도로에서인데요. 화물을 많이 실은 과적 트럭인 경우에는 타이어에 불이 붙는 차량 하부의 화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름날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의 박스차 트럭의 타이어 화재 폭발 사고입니다. 역시 여름날 고속도로인데요. 앞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의 타이어 펑크 사고로 흙먼지가 도로를 뒤덮어 하마터면 뒷차들까지 연쇄사고 날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블랙박스 속 사고 영상들을 보니까요. 이 화물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절반이 폭주 화물차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 6월 23일 충남 금산군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 통영 방면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1차로로 주행 중이던 3.5톤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들어온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고요. 또다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와도 충돌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고요. 또 25톤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의 대부분은요, 화물차의 지정차로제 위반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종별로 정해진 차로로 주행하라는 지정차로제의 원칙이 바로 서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차의 경우에는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속도를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또 기름값도 아낀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요, 한 번 붙은 속도를 좀처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이른바 탄력주행을 일삼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화물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요, 사망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부쩍 일부 다혈질 화물차 운전주들께서 보복운전 이런 행패까지 있어서요, 지난 7월부터는 경찰이 보복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화물차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큰 덩치만 믿고 밀어붙이는 탄력주행, 보복운전.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남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이런 고집운전, 분노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도로 역시 큰 차와 작은 차가 사이좋게 같이 달리는 공동 안전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8, 9월이면 등산객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서도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말벌인데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8월에서 9월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말벌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말벌은 한 번 쏘는 독의 일반 벌의 15배에 이르고요. 꿀벌과는 달리 계속 침을 쏠 수 있는 만큼 등산객과 성묘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말벌에 쏘였을 때는요, 재빨리 이 피부에 박힌 침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머스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쉽게 빼낼 수가 있거든요. 벌침이 꽂힌 반대 방향으로 카드를 눕혀서 밀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말벌, 특히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요, 맹독성이 강한 만큼 벌침을 제거했더라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바로 연락을 하시거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